한국을 과소평가했던 나라들, 이제는 입장을 바꾸고 있습니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분석되고 견제를 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한국에게 어떤 압박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세계가 왜 한국을 두려워하고 주시하고 있는지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 채널은 대한민국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기록. 좋아요와 구독은 함께한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한국을 응원하신다면 대한민국 화이팅! 이라고 댓글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더 많은 외국인들에게 보여지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저는 30년 동안 세계 공급망과 군수, 그리고 반도체 산업을 분석해온 사람입니다. 미 국방부와 산업계를 오가며 자문을 했고 제 일은 간단했습니다. 어느 나라가 중요하고 어느 나라가 대체 가능한지 판단하는 일이었죠. 워싱턴의 회의실에서, 때로는 펜타곤의 지하 브리핑룸에서 저는 지도를 펼쳐놓고 국가들을 분류했습니다. 핵심 동맹국, 협력 가능 국가, 관리 대상 국가, 그리고 견제 대상 국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한국을 그저 관리 대상으로만 봤어요. 미국의 동맹이긴 하지만 결국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여줘야 하는 나라. 필요할 때 압박할 수 있고 필요하면 양보를 받아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일본처럼 완전히 우리 편도 아니고 중국처럼 완전히 경쟁 상대도 아닌 그 중간 어디쯤에 있는 나라. 제 머릿속에서 한국은 그런 존재였어요. 제 동료들도 비슷하게 생각했습니다. 회의 때마다 나오는 말이 있었어요. 한국은 결국 우리 말을 들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안보를 우리에게 의존하고 있고 수출 경제니까 미국 시장 없이는 버틸 수 없다고 믿었거든요. 이건 오만이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제가 보기엔 그랬어요. 그냥 냉정한 현실 분석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저는 이상한 공포를 느꼈습니다. 그건 2021년 가을이었어요. 반도체 공급망 보고서를 작성하던 중이었죠. 당시 전 세계는 차량용 반도체 부족으로 몸살을 앓고 있었습니다. 자동차 공장들이 멈춰섰고 가전제품 생산 라인도 지연됐어요. 포드, GM, 도요타 같은 거대 기업들이 생산을 축소했고 소비자들은 신차를 몇 달씩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때 제 상사가 제게 물었습니다. 리처드, 만약 우리가 한국에 압박을 넣는다면 어떤 시나리오가 가능할까? 이건 가상의 질문이 아니었어요. 당시 미중 갈등이 격화되면서 우리는 동맹국들에게 반도체 수출 통제를 요구하고 있었거든요. 한국도 그 대상 중 하나였습니다. 제 상사는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 했어요. 한국이 우리 요구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쓸 수 있는 카드는 무엇인가? 저는 당연히 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미국 없이 안보를 유지할 수 없고 수출 중심 경제니까 우리 시장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믿었거든요. 그래서 자료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무역 데이터, 산업 통계, 공급망 지도, 기술 의존도 분석. 저는 2주 동안 거의 잠을 못 자고 자료를 파헤쳤어요. 그런데 파면 팔수록 뭔가 이상했어요. 숫자들이 제 예상과 달랐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메모리 반도체 점유율만 봤어요. 세계 시장의 70%가 넘더군요. DRAM은 거의 75%, NAND 플래시도 50% 가까이 됐습니다. 그래, 이 정도면 대체할 방법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중국도 있고 대만도 있고 일본도 있으니까요. 미국 기업 마이크론도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놓친 게 있었어요. 메모리 반도체는 그냥 칩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그게 들어가는 제품이 뭔지 아십니까? 스마트폰, 서버, 데이터 센터, 자율주행차, 인공지능 연산 장비, 군사통신 장비, 의료기기, 산업용 로봇까지.
현대 문명을 지탱하는 거의 모든 전자기기에 한국산 메모리가 들어가 있었어요. 애플 아이폰에도 구글 데이터 센터에도 아마존 클라우드 서버에도 테슬라 자동차에도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불안을 느꼈습니다. 대체 공급망이 있는가? 있긴 했어요. 이론적으로는요. 중국의 YMTC, 미국의 마이크론, 일본의 키옥시아. 그런데 문제는 생산 능력과 기술 격차였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이미 3나노, 4나노 공정을 양산하는 동안 경쟁사들은 따라잡기에 급급했어요. 더 큰 문제는 생산량이었습니다.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생산하는 물량을 대체하려면 기존 경쟁사들이 공장을 2배, 3배로 늘려야 하는데 그러려면 최소 3년에서 5년은 걸린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3년에서 5년이요. 여러분은 이게 얼마나 긴 시간인지 아실 겁니다. 그 사이에 세계 경제가 어떻게 될까요? 자동차 공장이 멈추고 스마트폰이 생산되지 않고 데이터 센터가 확장되지 못하면 클라우드 서비스가 성장을 멈추고 인공지능 개발이 지연되고 5G 통신망 구축이 중단됩니다. 저는 그 시나리오를 보고서에 적으면서 손이 떨렸어요. 이건 단순히 경제적 손실이 아니었습니다. 기술 발전 자체가 멈추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다음으로 조선 산업을 봤습니다. 왜냐하면 반도체를 운반하는 것도 에너지를 실어 나르는 것도 결국 배니까요. 한국의 조선 산업은 어떤가 살펴봤죠. 솔직히 저는 조선업에 대해선 잘 몰랐어요. 한국이 배 좀 만들지 정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한화오션. 이 세 회사의 이름을 보는 순간 저는 또 한 번 멈칫했습니다. 이들이 만드는 게 뭔지 아십니까? LNG 운반선, 초대형 컨테이너선, 해양 플랫폼, 군함, 쇄빙선. 특히 LNG 운반선 시장에서 한국은 전 세계 수주량의 무려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제가 숫자를 3번 확인했습니다. 90%가 맞았어요. 90%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천연가스는 액화시켜서 영하 163도로 운반해야 합니다. 그 극좋은 상태를 유지하면서 바다를 건너는 특수 탱크를 만드는 기술이 필요해요. 그걸 안전하게 경제적으로 대량으로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사실상 한국뿐이라는 얘기였습니다. 중국도 만들긴 하지만 기술 수준과 안전성에서 아직 한참 뒤처져 있었죠. 일본은 기술은 있지만 생산 속도가 느렸고요. 그럼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한국 조선소가 멈추면? 저는 이 시나리오를 상상해 봤어요. 유럽은 러시아산 천연가스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카타르, 미국, 호주에서 LNG를 수입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실어 나를 배가 없어지는 겁니다. 신규 발주된 LNG선이 인도되지 않으면 유럽의 에너지 전환 계획 전체가 무너져요. 독일이 탈원전을 선택한 건 LNG 수입이 가능하다는 전제 하에서였거든요.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후쿠시마 이후 원전을 줄이고 LNG 발전을 늘렸는데 그 LNG를 실어 나를 배가 부족해지면 에너지 안보 자체가 흔들립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잘하는 나라가 아니라 없으면 안 되는 나라구나. 그래도 저는 아직 확신하지 못했어요. 설마 그 정도까지야라고 생각했죠. 제 평생 경험상 대체 불가능한 나라는 없었거든요. 항상 플랜 B가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분야도 봤습니다. 이번엔 군수 산업이었어요. K9 자주포, K2 전차, 천궁 방공 미사일, 천무 다연장 로켓, 그리고 최근에는 K239 다연장 로켓까지. 한국산 무기가 폴란드, 루마니아, 호주, 노르웨이, 이집트, 사우디, 필리핀으로 팔려나가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엄청난 물량으로요. 폴란드만 해도 K9 자주포 600문 이상, K2 전차 수백 대를 주문했어요.
처음엔 이해가 안 됐어요. 미국 무기도 있고 유럽 무기도 있는데 왜 한국 무기를 사지? 답은 간단했습니다. 납기와 가격, 그리고 성능이었어요. 미국산 무기는 비싸고 인도까지 오래 걸립니다. M1 에이브람스 전차를 주문하면 5년 이상 기다려야 해요. 유럽 무기는 성능은 좋지만 생산 속도가 느립니다. 독일의 레오파르트 전차도 주문 대기가 길어요. 그런데 한국은 빠르고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나고 무엇보다 지금 당장 인도가 가능했습니다. 특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 국가들이 재무장을 서두르면서 한국산 무기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었어요. 폴란드가 왜 그렇게 급하게 한국 무기를 샀는지 아십니까? 러시아가 바로 옆에 있거든요. 5년, 10년 뒤가 아니라 지금 당장 방어 능력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을 압박하면 유럽의 안보 재편이 지연된다. 이건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었어요. 안보 문제였습니다. 폴란드가 K 전차와 K9 자주포를 주문한 건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였거든요. 만약 한국이 생산을 중단하거나 수출을 막으면 폴란드의 국방 계획 자체가 무너집니다. 그럼 나토의 동부 전선이 약해져요. 결국 미국이 그 공백을 메워야 하는데 그러려면 미국 납세자의 돈이 더 들어가야 합니다. 저는 이 지점에서 오싹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미국의 안보 전략에도 필수 요소구나. 그래도 저는 아직 제 기존 판단을 바꾸고 싶지 않았어요. 30년 동안 쌓아온 세계관을 2주 만에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다른 각도로 접근했습니다. 인프라와 건설이었죠. 한국 건설사들이 중동, 동남아, 아프리카에서 뭘 하고 있는지 봤어요. 원전, 도로, 항만, 공항, 스마트시티, 철도. 특히 원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UAE 바라카 원전 사기, 체코 신규 원전 수주 경쟁, 폴란드 원전 프로젝트, 사우디와 이집트 원전 협상. 한국은 원전 건설에서 공기 준수율과 안전성, 가격 경쟁력 모두를 갖춘 몇 안 되는 나라였어요. 바라카 원전은 예정보다 빨리 완공됐고 예산도 초과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원전 건설 역사에서 거의 기적에 가까운 일이었어요. 그런데 원전은 단순히 전기를 만드는 시설이 아닙니다. 국가 에너지 안보의 핵심이에요. 한 나라의 원전을 건설한다는 건 그 나라와 최소 60년 이상 유지보수, 해결료 공급, 기술 지원 계약으로 연결된다는 뜻입니다. 60년이요. 그 말은 한국이 중동, 유럽, 동남아 국가들의 에너지 인프라 깊숙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UAE는 이제 한국 없이 원전을 운영할 수 없어요. 체코도 한국 원전을 선택하면 같은 상황이 됩니다. 저는 이쯤 되니까 혼란스러워졌어요. 도대체 이 나라는 어디까지 연결돼 있는 거지? 그래서 마지막으로 해양 물류를 봤습니다. 부산항, 인천항, 광양항. 한국 항만들이 동북아 물류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분석했어요. 부산항은 세계 6위 컨테이너 항만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순위가 아니었어요. 위치였습니다. 부산항은 동북아와 태평양 그리고 유럽을 잇는 해상 물류의 중간 기착지예요. 중국 북부와 일본에서 출발한 화물이 부산에서 환적돼 미국, 유럽, 동남아로 나갑니다. 연간 2천만 TEU 이상이 부산항을 거쳐가요. 환적이요. 이게 핵심이었어요. 부산항이 멈추면 동북아 물류망 전체가 병목 현상을 겪습니다. 대체 항만이 있냐고요? 이론적으로는 있죠. 상하이, 도쿄, 싱가포르. 그런데 물동량을 급하게 분산시키려면 시간이 걸려요. 그 사이에 물류비가 치솟고 납기가 지연되고 글로벌 공급망이 요동칩니다. 코로나 때 그 혼란을 기억하시죠? 그때보다 더 심각해질 수 있어요. 저는 이 모든 자료를 정리하면서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고립된 섬이 아니었어요. 반도체, 조선, 군수, 원전, 항만.
이 모든 게 서로 연결돼 있었습니다. 반도체를 만들려면 초정밀 장비를 실어 나를 특수 운반선이 필요하고 그 배를 움직이려면 에너지가 필요하고 그 에너지는 LNG선으로 운반되고 그 LNG선은 한국 조선소에서 만들어지고 그 조선소는 글로벌 군수 계약과 연결돼 있고 그 무기를 운반하는 물류는 부산항을 통해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산업 구조가 아니었습니다. 생태계였어요. 살아 움직이는 유기체 같은 거였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세계 경제와 안보, 에너지, 물류의 교차점에 서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교차점을 건드리는 순간 연쇄 반응이 일어나요. 한 부문을 압박하면 다른 부문이 흔들리고 그 흔들림이 세계 곳곳으로 퍼져나갑니다. 저는 그 보고서를 다 쓰고 나서 상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을 압박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압박할 수는 있지만 그 대가가 너무 큽니다. 상사는 제게 물었어요. 눈을 찌푸리면서요. 얼마나 큰데? 저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유럽의 에너지 안보가 흔들리고 미국의 데이터 센터 확장이 지연되고 NATO 동부 전선의 재무장이 멈추고 동부가 물류가 마비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게 동시에 일어나요. 우리가 한국에게 반도체 수출 통제를 강요하면 한국은 조선 계약도 군수 계약도 원전 계약도 제거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다 연결돼 있으니까요. 상사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창밖을 보더니 이렇게 말했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지?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견제와 협력을 동시에 해야 합니다. 한국 없이는 우리 전략이 작동하지 않으니까요. 중국을 견제하려면 반도체 동맹이 필요하고 유럽 안보를 지키려면 한국의 군수 산업이 필요하고 에너지 전환을 하려면 한국의 조선소가 필요합니다.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구조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30년 만에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한국은 압박할 수 없는 나라가 됐어요. 강대국이어서가 아니라 세계 시스템의 필수 부품이 됐기 때문입니다. 부품을 빼면 기계가 멈춰요. 그리고 그 기계는 미국도 유럽도 중국도 일본도 모두 의존하고 있는 기계였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깨닫고 나서 평생 믿어온 제 세계관이 흔들리는 걸 느꼈어요. 강대국이 모든 걸 결정한다는 믿음이요. 이제는 아니에요. 세계는 이미 너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어느 한 나라가 일방적으로 압박하고 제재하고 명령하던 시대는 끝났어요. 지금은 서로가 서로에게 의존하면서도 동시에 견제하는 시대입니다. 힘만으로는 안 돼요. 기술도 필요하고 생산 능력도 필요하고 물류도 필요하고 타이밍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복잡한 그물망 한가운데에 한국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 이야기를 기록으로 남겨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심지어 한국 사람들조차도 이 구조를 명확히 모르고 있었거든요. 뉴스에선 단편적으로만 나와요. 삼성 반도체 수출 호조 한국 조선 수주 1위, K-방산 수출 증가. 그런데 이게 어떻게 연결돼 있고 왜 중요하고 세계가 왜 이 구조를 건드리지 못하는지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저 분석가였습니다. 감정 없이 숫자만 보는 사람이었어요. 애국심도 없고 편견도 없이 그냥 데이터만 따라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숫자가 제게 말했습니다. 세계는 이미 바뀌었다고.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 여러분이 사는 이 나라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시작한 이유는 누군가는 이 진실을 기록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10년 뒤, 20년 뒤 사람들이 이 시대를 돌아볼 때, 아, 그때 세계 질서가 바뀌고 있었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도록요. 이제부터는 감정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는 30년 동안 국제 정치와 산업 전략을 분석하면서 한 가지 확실하게 배웠습니다. 강대국은 감동으로 움직이지 않아요. 우정으로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오직 이익과 필요 그리고 계산으로만 움직입니다. 동맹이라는 단어도 협력이라는 표현도 결국 그 밑바닥엔 냉정한 계산이 깔려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필요해진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한국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한국이 착해서도 아니에요. 강대국들이 스스로 만든 구조적 공백, 그 빈자리를 한국만이 채울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사실을 깨달은 건 각 강대국을 하나씩 분석하면서였어요. 먼저 미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미국인입니다. 평생 미국의 힘을 믿고 살았어요. 우리가 세계 최강이고 우리가 원하면 뭐든 만들 수 있고 우리 없이는 세계가 돌아가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실제로 그랬고요. 적어도 제가 젊었을 때까지는 그랬어요. 그런데 2010년대 들어서면서 뭔가 이상한 걸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제조 능력이 사라지고 있었어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고부가가치 산업에 집중하고 단순 제조는 다른 나라에 맡기면 되지. 실리콘밸리가 있고 월스트리트가 있고 할리우드가 있으니까 괜찮다고 믿었어요. 금융과 기술과 문화로 세계를 지배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전쟁이 일어났을 때였어요.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그리고 최근에 우크라이나 지원까지. 미국은 동맹국들에게 무기를 공급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생산 능력이 따라가지 못했어요. 포탄 하나 만드는 것도 미사일 부품 하나 조달하는 것도 시간이 걸렸습니다. 왜일까요? 미국은 조선소가 거의 사라졌어요. 1980년대만 해도 우리에겐 수십 개의 대형 조선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군함을 만들 수 있는 조선소가 손에 꼽을 정도예요. 상업용 선박은 아예 만들지 못합니다. 한국, 중국, 일본이 다 가져갔거든요. 그럼 이런 질문이 나와요. 조선소가 왜 중요한데? 여러분, 조선소는 단순히 배만 만드는 곳이 아닙니다. 그건 거대한 중공업 인프라예요. 용접, 금속 가공, 대형 구조물 설계, 정밀 조립 기술. 이 모든 게 조선소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 기술은 군수 산업과 직접 연결돼 있어요. 미국이 항공모함을 만들 수 있는 이유는 과거에 상업용 선박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기술력과 인력이 축적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미국에서 상업용 조선이 사라지면서 숙련된 인력도 사라졌어요. 젊은 세대는 용접을 배우지 않습니다. 조선공학을 전공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일자리가 없으니까요. 그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미 해군의 군함 건조가 지연되고 있어요. 예산은 충분합니다. 설계도도 있어요. 그런데 만들 사람이 부족합니다. 2023년 미 의회 보고서를 보면 해군 조선소의 숙련 인력 부족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나와 있어요. 신규 구축함 건조가 2년, 3년씩 지연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보고서를 읽으면서 깨달았어요. 우리는 스스로를 약하게 만들었구나. 그래서 미국은 어떻게 했을까요? 한국에 손을 내밀었습니다. 하나오션이 미국 조선소 인수를 추진했을 때 처음엔 반대 여론이 있었어요. 외국 기업이 우리 조선소를 왜 사? 하지만 미 국방부는 찬성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기업이 들어와야 기술이 살아나고 일자리가 생기고 군함 건조 능력이 회복되니까요. 이건 동맹이어서가 아닙니다.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은 군수품이었어요. 미국은 세계 최대 무기 수출국입니다. 맞아요. F-35 전투기, 패트리어트 미사일, 에이브람스 전차. 우리 무기는 최고예요. 그런데 문제는 속도입니다. 폴란드가 K2 전차를 주문했을 때 미국도 경쟁 입찰에 참여했어요. M1A2 에이브람스를 제안했죠. 성능은 비슷합니다. 어쩌면 미국 전차가 조금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폴란드는 한국 전차를 선택했습니다. 왜일까요? 납기였어요.
한국은 2년 안에 인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미국은 5년에서 7년이 걸린다고 했어요. 폴란드 입장에선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러시아가 바로 옆에 있는데 7년을 기다릴 수 있나요? 2년 안에 전력을 갖추는 게 중요했습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불편한 진실을 마주했어요. 미국은 이제 빠르게 생산할 능력을 잃었구나. 우리는 최고의 무기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량 생산 속도는 느려요. 왜냐하면 생산 라인이 줄어들었고 하청 업체들이 사라졌고 숙련 노동자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미국 공장은 자동화가 잘 돼 있지만 그만큼 유연성이 떨어져요. 갑자기 주문이 늘어나도 빠르게 대응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달랐어요. 한국은 생산 라인을 빠르게 증설할 수 있었습니다. 하청업체 네트워크가 살아있고 숙련 노동자도 충분하고 무엇보다 24시간 풀가동 체제로 전환할 수 있었어요. 전쟁이 나면 공장을 3교대로 돌립니다. 주말도 없이 돌려요. 미국 공장은 그렇게 못해요. 노조 문제도 있고 인력 수급도 어렵고 법적 제약도 있습니다. 결국 미국은 계산을 했습니다. 우리가 못하는 걸 한국이 할 수 있다. 그럼 한국을 활용하자. 이건 시혜가 아니에요. 필요해요. 미국이 동맹국들에게 안보를 제공하려면 무기를 빠르게 공급할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혼자서는 못해요. 한국 없이는 유럽의 재무장 속도를 맞출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한국을 압박하지 않습니다. 압박하면 우리 전략이 무너지니까요. 다음은 중국입니다. 중국 이야기를 할 때는 조심스럽습니다. 감정적으로 접근하면 안 돼요. 저는 중국을 좋아하지도 싫어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분석 대상일 뿐이에요. 그리고 그 분석 결과는 흥미로웠습니다. 중국은 2016년, 2017년에 한국을 압박했어요. 사드 배치 문제 때문이었죠. 중국은 경제 보복을 가했습니다. 관광객을 끊고 한국 제품 불매 운동을 벌이고 롯데 같은 한국 기업을 압박했어요. 그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굴복하겠구나. 왜냐하면 한국 경제는 중국에 많이 의존하고 있었거든요. 수출의 25%가 중국으로 갔어요. 중국 관광객도 엄청났고요. 저는 몇 달 안에 한국 정부가 양보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안 그랬어요. 한국은 버텼습니다. 물론 타격은 있었어요. 관광 산업이 어려움을 겪었고 일부 기업들이 손해를 봤습니다. 그런데 한국 경제 전체가 무너지진 않았어요. 오히려 한국은 그 기회에 공급망을 다변화했습니다. 중국 의존도를 줄이기 시작했어요. 베트남, 인도, 동남아 국가들로 생산 기지를 옮겼습니다. 내수 시장을 키우려고 노력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기술 독립성을 강화했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중국이 따라올 수 없는 격차를 더 벌렸어요. 2, 3년이 지나고 나니까 상황이 역전됐습니다. 이제는 중국이 한국을 필요로 하게 됐어요. 중국이 반도체 굴기를 외치면서 자체 반도체 산업을 키우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핵심 장비와 소재는 어디서 나올까요? 네덜란드의 ASML, 일본의 도쿄일렉트론, 그리고 한국의 소재 기업들이에요. 특히 초고순도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폴리실리콘 같은 핵심 소재는 한국과 일본이 독점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아무리 돈을 쏟아부어도 이 소재들을 단기간에 국산화하기 어려워요. 10년, 20년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 사이에 중국 반도체 산업은 한국 소재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중국은 어떻게 했을까요? 한국을 다시 압박할 수 있었을까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압박하면 자기들이 손해니까요. 한국 소재 공급이 끊기면 중국 반도체 공장이 멈춰요. SMIC 같은 중국 반도체 기업도 타격을 받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깨달았어요. 중국의 압박은 역풍을 맞았구나.
2017년에 한국을 압박했던 중국이 2023년에는 한국을 압박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오히려 조심스럽게 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했어요. 한국 기업들을 다시 끌어들이려고 했고 투자를 유치하려고 했습니다. 이건 중국이 약해져서가 아니에요. 구조가 바뀐 겁니다. 중국도 이제 계산을 하게 됐어요. 한국을 적으로 돌리면 우리 산업이 타격받는다. 그럼 적당히 거리를 유지하면서 필요한 건 협력하자. 이게 중국의 새로운 전략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게 국제 정치의 냉혹한 현실이에요. 감정이 아니라 이익입니다. 중국은 한국을 좋아해서 협력하는 게 아니에요. 필요하니까 협력하는 겁니다. 그 다음은 러시아입니다. 러시아 이야기는 짧지만 명확합니다. 러시아는 오랫동안 한국을 무시했어요. 솔직히 관심도 없었습니다. 러시아 입장에선 한국은 미국 동맹국이고 지리적으로도 멀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나라였죠.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습니다. 전쟁이 길어지면서 러시아 인프라가 파괴됐어요. 도로, 다리, 발전소, 공장. 이 모든 게 손상됐습니다. 전쟁이 끝나면 재건해야 해요. 그런데 누가 재건할까요? 유럽 기업들은 러시아와 거래를 끊었습니다. 미국 기업들도 마찬가지고요. 제재 때문에 러시아와 일하는 서방 기업은 거의 없어요. 중국은 러시아와 가깝긴 하지만 대규모 인프라를 빠르게 건설한 경험이 부족합니다. 특히 고난도 기술이 필요한 분야에서는 더 그래요. 그럼 러시아는 어디를 봐야 할까요? 한국이에요. 한국 건설사들은 중동에서 검증됐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UAE, 카타르에서 수십 년간 일했어요. 원전, 도로, 항만, 도시 전체를 건설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약속을 지킨다는 겁니다. 중동 국가들이 왜 한국을 선택했는지 아십니까? 기술도 중요하지만 신뢰가 더 중요했어요. 이 회사가 정말 기한 내에 완성할까? 예산을 초과하진 않을까? 중간에 포기하진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있거든요. 그런데 한국 기업들은 완성했습니다. 바라카 원전도 사우디 고속철도도 카타르 월드컵 경기장도 다 완성했어요. 러시아가 전쟁 이후 재건을 생각할 때 이 기록이 중요합니다. 말보다 결과를 만드는 나라. 러시아는 이념으로 움직이지 않아요. 실리로 움직입니다. 미국과 적대적이어도 필요하면 협력할 나라를 찾아요. 그리고 그 조건에 한국이 딱 맞습니다.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기술적으로 검증됐고 속도가 빠르니까요. 제가 러시아 분석가들과 이야기를 나눴을 때 그들도 인정했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필요로 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파트너다. 이건 친구가 되자는 게 아니에요. 거래 상대로서 가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중동입니다. 중동 이야기는 조금 다릅니다. 중동 국가들은 석유로 부자가 됐어요. 하지만 그들은 압니다. 석유는 영원하지 않다는 걸. 언젠가 석유 시대가 끝나면 그들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중동은 변신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사우디 비전 2030, UAE 경제 다각화, 카타르의 천연가스 중심 전략. 이 모든 게 탈석유 시대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환을 성공시키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인프라입니다. 원전, 신재생 에너지, 스마트 시티, 교통망, 물류 허브. 이 모든 걸 단기간에 건설해야 해요. 중동 국가들은 돈은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과 경험이 부족해요. 그래서 외국 기업을 불러들이죠. 문제는 신뢰예요. 중동에서 프로젝트가 실패하면 어떻게 될까요? 국가 이미지가 타격받습니다. 투자자들이 떠나요. 국민들이 정부를 불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동 국가들은 실패를 극도로 두려워해요. 이 프로젝트를 맡긴 회사가 정말 해낼 수 있을까? 한국 기업들은 해냈습니다.
UAE 바라카 원전은 중동 최초의 원전이에요. 실패하면 UAE의 에너지 전략 전체가 무너지는 초대형 프로젝트였습니다. 한국은 4기 모두 성공적으로 완공했어요. 공기도 지켰고 안전 기준도 통과했습니다. 사우디는 지금 네옴시티라는 미래 도시를 건설하고 있어요. 수천억 달러가 투입되는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젝트에 한국 기업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어요. 왜일까요? 사우디가 한국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신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1970년대부터 중동에서 일하면서 한국 기업들은 약속을 지켰어요. 3년 안에 완성하겠습니다라고 하면 3년 안에 끝냈습니다. 예산을 초과하지 않으려고 노력했고 품질을 지켰습니다. 50년 동안 쌓인 신뢰예요. 그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지금 중동 국가들은 대형 프로젝트를 발주할 때 한국 기업을 1순위로 고려합니다. 중국 기업이 더 싼 가격을 제시해도 유럽 기업이 더 좋은 기술을 자랑해도 결국 한국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중동은 실패를 감당할 여유가 없거든요. 석유 이후 시대를 준비하는 지금 그들에겐 시간이 없습니다. 한 번의 실패가 10년을 지연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검증된 파트너를 선택합니다. 그게 한국이에요. 저는 이 모든 걸 정리하면서 하나의 그림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생산 능력을 잃었어요. 중국은 역풍을 맞았습니다. 러시아는 재건 파트너가 필요해요. 중동은 신뢰할 수 있는 기술 제공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필요의 교차점에 한국이 서 있었어요. 한국은 도움을 구하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눈치 보는 나라도 아니었어요. 강대국들 입장에서 한국은 이제 조건이 됐습니다. 우리 전략을 실행하려면 한국이 필요하다는 조건이요. 동시에 한국은 통제하기 어려운 변수가 됐어요. 왜냐하면 한국은 어느 한 나라에 완전히 의존하지 않거든요. 미국에 의존하지만 중국과도 거래합니다. 중국과 경제 관계를 유지하지만 미국 안보 우산 아래 있어요. 중동의 기술을 팔지만 유럽과도 협력합니다. 러시아와도 언젠가 거래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둡니다. 이게 강대국들을 불편하게 만들어요. 한국을 우리 편으로 완전히 만들 수 없다. 하지만 동시에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 없이는 우리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 저는 여기서부터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처음엔 한국을 관리 대상으로 봤어요. 그 다음엔 대체 불가능한 부품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르게 보기 시작했어요. 한국은 새로운 종류의 국가다. 전통적인 강대국도 아니고 그렇다고 약소국도 아닙니다. 크기로 보면 중간 국가지만 영향력으로 보면 필수 국가예요. 군사력으로 보면 제한적이지만 경제력과 기술력으로 보면 핵심 플레이어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을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기 시작했어요. 일본은 어떻게 다른가? 유럽 국가들은 어떻게 다른가? 왜 한국만 이런 위치에 올라섰을까? 다른 나라들도 비슷한 조건이었는데 왜 한국만 성공했을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이 위치를 한국은 지킬 수 있을까?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그럼 일본은요? 유럽은 왜 같은 위치에 서 있지 못할까요? 솔직히 말하면 저도 처음엔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일본도 기술 강국이고 독일도 제조업이 강하고 프랑스도 원전 기술이 뛰어나잖아요. 그런데 왜 한국만 이런 위치에 올라섰을까? 저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거의 1년을 더 자료를 분석했어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일본은 실패한 나라가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일본은 여전히 강력한 경제 대국이고 기술 수준도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도요타, 소니, 파나소닉 같은 기업들은 여전히 글로벌 시장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일본에게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너무 일찍 완성됐어요. 제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본은 1980년대에 이미 완벽한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자동차, 전자, 정밀 기계, 소재. 모든 분야에서 세계 최고였습니다. 품질 관리 시스템도 완벽했고 생산 효율도 최고였어요. 도요타 생산 방식은 전 세계가 배우려고 했을 정도였습니다. 문제는 그 시스템이 20세기 규칙에 맞춰져 있었다는 거예요. 20세기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안정성의 시대였어요. 한 번 시스템을 완성하면 그걸 오래 유지하는 게 경쟁력이었습니다. 품질을 꾸준히 높이고 비용을 점진적으로 낮추고 신뢰를 쌓는 것. 이게 성공 공식이었어요. 일본은 그걸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그런데 21세기가 왔어요. 세계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안정성보다 전환 속도가 중요해졌어요. 한 분야에서 성공했다고 해서 10년, 20년 그 자리에 머물 수 없게 됐습니다. 3년, 5년마다 새로운 기술이 나오고 시장이 바뀌고 경쟁 구도가 달라졌어요. 일본 기업들은 이 변화에 적응하기 어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시스템은 변화보다 유지에 최적화돼 있었거든요. 회의를 해도 합의를 중시했고 결정을 내려도 신중했어요. 실패를 두려워했고 검증되지 않은 시도를 꺼렸습니다. 이건 잘못된 태도가 아니에요. 오히려 책임감 있는 태도였습니다. 그런데 세계는 그 속도를 기다려주지 않았어요. 제가 일본 분석가들과 이야기를 나눴을 때 그들도 인정했습니다. 우리는 시스템이 너무 견고해서 오히려 빠르게 움직이기 어렵다고요. 대기업의 의사결정 구조가 복잡하고 부서 간 조율이 오래 걸리고 신규 사업을 시작하려면 여러 단계의 승인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건 잘못된 선택이 아니라 너무 오래 유지된 성공이었구나. 일본은 1980년대의 성공 공식을 너무 완벽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바꾸기 어려웠습니다.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는데 왜 바꿔야 하나요? 이익도 나고 있고 품질도 좋고 고객도 만족하는데요. 그런데 세계는 이미 다른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반도체 시장을 보세요. 1990년대만 해도 일본이 세계 1위였어요. 도시바, NEC, 히타치가 메모리 반도체를 주도했습니다. 그런데 2000년대 들어서 한국에 추월당했어요. 왜일까요? 일본 기업들은 기존 기술을 완벽하게 만드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기업들은 다음 세대 기술에 과감하게 투자했어요. 실패할 위험이 있어도 시도했습니다. 삼성이 256메가 D램을 개발할 때 수천억 원을 쏟아부었어요. 실패하면 회사가 위험해질 수도 있는 투자였습니다. 일본 기업들은 그런 모험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시스템은 안정적 수익을 중시했거든요. 주주들도 임직원들도 협력사들도 모두 안정을 원했습니다. 급진적인 변화는 모두에게 부담이었어요. 그 결과 일본은 기술적으로 뒤처진 게 아니라 시장을 놓쳤습니다. 지금도 일본의 소재 기술은 세계 최고예요. 한국 반도체 공장도 일본 소재를 씁니다. 그런데 최종 제품 시장에서는 한국이 앞서 있어요. 왜냐하면 한국은 빠르게 공장을 짓고 빠르게 양산하고 빠르게 시장을 선점했으니까요. 저는 이 차이를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일본은 완성형 국가다. 한국은 전환형 국가다. 다음은 유럽입니다. 유럽 이야기는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유럽 문명을 존경하거든요. 역사도 깊고 기술도 뛰어나고 문화도 풍부합니다. 독일의 공학 기술, 프랑스의 원자력 기술, 영국의 금융 시스템. 이 모든 게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그런데 유럽에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속도였어요. 유럽은 합의를 중시합니다. 이건 민주주의의 장점이에요. 여러 나라가 모여 있고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 있으니까 모두가 동의할 때까지 논의하는 게 맞습니다. EU가 정책을 결정할 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건 그만큼 신중하다는 뜻이에요.
문제는 위기 상황에서였습니다. 코로나가 터졌을 때를 보세요. 유럽은 백신 확보가 늦었어요. 왜냐하면 각국 정부가 합의하는데 시간이 걸렸거든요. 예산을 어떻게 나눌지, 어느 제약사와 계약할지, 분배를 어떻게 할지. 이 모든 걸 조율하는 동안 미국과 영국은 이미 백신을 확보했습니다. 에너지 위기도 마찬가지였어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고 나서 유럽은 러시아 가스 의존도를 줄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대안을 마련하는 데 시간이 걸렸어요. 독일은 탈원전 정책을 재검토해야 했고, 프랑스는 LNG 터미널을 새로 지어야 했고, 각국은 재생에너지 투자를 늘려야 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절차가 필요했어요. 환경 영향 평가, 지역 주민 동의, 의회 승인, EU 규정 준수. 이건 당연한 절차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런 과정을 생략하면 안 돼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위기는 기다려주지 않았어요. 한국은 어땠을까요? 한국도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의회가 있고 절차가 있고 법이 있어요. 그런데 한국은 위기 상황에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UAE 원전 수주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2009년 UAE가 원전 사업자를 선정한다고 발표했어요. 프랑스, 미국, 한국이 경쟁했습니다. 당시 한국은 해외 원전 수출 경험이 없었어요. 그런데 한국은 6개월 만에 제안서를 완성했고 정부와 기업이 하나로 움직였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UAE를 방문했고 기업 CEO들이 함께 갔어요. 프랑스는 어땠을까요? 프랑스는 기술적으로 앞섰습니다. 원전 경험도 많았고요. 그런데 제안서를 만드는데 시간이 걸렸어요. 왜냐하면 관련 기업들이 여럿이었고 정부 부처 간 조율이 필요했고 EU 규정도 확인해야 했으니까요. 결과적으로 한국이 수주했습니다. 기술이 더 좋아서가 아니에요. 더 빠르게 결정하고 더 확실하게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UAE 입장에선 이 나라는 정말 해낼 수 있겠구나라는 확신을 준 거예요. 저는 이 차이를 분석하면서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합의보다 실행을 먼저 계산한다. 이게 결정적인 차이였어요. 유럽은 완벽한 합의를 만든 다음에 실행합니다. 한국은 7080% 합의가 되면 일단 시작해요. 그리고 실행하면서 나머지 문제를 풉니다. 어느 방식이 더 좋을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평화로운 시기엔 유럽 방식이 더 안정적이에요. 실수가 적고 갈등이 적고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합니다. 그런데 위기 상황에선 한국 방식이 더 효과적이에요. 빠르게 대응하고 빠르게 수정하고 빠르게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21세기는 위기의 연속이었습니다. 금융위기, 팬데믹, 에너지 위기, 공급망 위기. 5년마다 새로운 위기가 왔어요. 이런 시대엔 속도가 경쟁력이 됐습니다. 그럼 한국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한국이 빠르다고 말합니다. 맞아요. 한국은 빠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엔 속도가 본질이 아니에요. 진짜 본질은 전환 능력입니다. 한국은 실패를 감당하는 구조를 갖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한국 기업들은 실패해도 다시 일어섭니다. 삼성이 자동차 사업에서 실패했을 때 회사가 무너지지 않았어요. LG가 스마트폰 사업을 접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실패를 인정하고 빠르게 정리하고 다른 분야로 전환했어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도전할 수 있거든요. 새로운 기술에 투자하고 새로운 시장에 진출하고 새로운 방식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실패하면 정리하고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일본이나 유럽 기업들은 실패의 대가가 커요. 한번 실패하면 책임을 묻습니다. 임원이 사퇴하고 주주들이 반발하고 언론이 비판해요. 그래서 신중해집니다. 검증된 방법을 선호하고 위험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합니다. 한국은 다릅니다. 물론 한국도 실패를 좋아하진 않아요.
그런데 실패를 용인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한번 해봤는데 안 되네. 그럼 다른 거 해보자. 이런 태도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건 민족성 이야기가 아니다. 흔히 사람들은 한국인이 부지런하다, 열정적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국가 운영 방식이에요. 한국은 정부와 기업이 빠르게 협력합니다. UAE 원전 수주 때처럼 대통령이 직접 나서고 장관들이 함께 움직이고 기업 CEO들이 한 팀처럼 움직여요. 이건 다른 나라에선 보기 드문 광경입니다. 미국에선 정부와 기업이 거리를 둡니다. 로비 규제가 있고 정경 유착을 경계하니까요.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정부가 특정 기업을 너무 밀어주면 문제가 됩니다. 한국은 경계가 모호해요. 이게 장점이기도 하고 단점이기도 합니다. 부정적으로 보면 정경 유착이에요. 긍정적으로 보면 효율적 협력입니다. 어떻게 보느냐는 각자 판단하실 문제고요. 제가 분석가로서 보기엔 이 방식이 21세기에 효과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글로벌 경쟁에서 속도가 중요했거든요. 정부 승인 기다리고 부처 간 조율하고 의회 통과 기다리다 보면 기회를 놓쳐요. 한국은 그 과정을 빠르게 처리했습니다. 물론 부작용도 있었어요. 부패도 있었고 특혜 논란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부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동시에 결과도 있었습니다. 원전을 수출했고 K방산을 키웠고 반도체 공장을 지었어요. 제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한국을 미화하자는 게 아닙니다. 다만 한국이 21세기형 국가 모델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20세기엔 일본 모델이 성공적이었습니다. 안정적이고 품질 중심이고 장기적 관점을 가진 모델이었어요. 21세기엔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전환 속도, 위기 대응 능력, 실패 회복력이 중요해졌어요. 한국은 이 새로운 규칙에 맞는 시스템을 갖게 됐습니다. 우연인지 의도인지는 모르겠어요. 어쩌면 한국이 선택의 여지가 없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자원도 없고 시장도 작고 안보 위협도 있으니까 빠르게 움직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그 결과 한국은 지금 세계가 필요로 하는 능력을 갖게 됐어요. 빠르게 대응하는 능력, 빠르게 생산하는 능력, 빠르게 전환하는 능력,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능력. 저는 이 모든 분석을 끝내고 나서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강대국의 허락을 기다리는 나라가 아닙니다. 보호를 요청하는 나라도 아니에요. 지금의 한국은 세계 질서에서 통제 불가능한 변수가 됐습니다. 동시에 없으면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필수 조건이 됐어요. 미국이 한국을 완전히 통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중국과도 거래하고 중동과도 협력하고 유럽과도 연결돼 있으니까요. 중국도 한국을 압박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반도체와 소재가 필요하니까요. 그럼 한국이 강대국이 된 걸까요? 아니요. 한국은 전통적 의미의 강대국이 아닙니다. 군사력으로 보면 제한적이고 인구로 보면 중간 규모고 영토로 보면 작은 나라예요. 그런데 영향력으로 보면 필수 국가입니다. 이게 새로운 종류의 힘이에요. 21세기식 힘입니다. 군대를 파견하지 않아도 경제 제재를 가하지 않아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힘이에요. 반도체를 공급하고 배를 만들고 무기를 수출하고 원전을 짓는 것만으로도 세계 질서에 영향을 줍니다. 제가 평생 분석해온 결과가 이겁니다. 저는 30년 동안 강대국의 논리로 세계를 봤어요. 미국, 중국, 러시아, 유럽. 이 나라들이 세계를 움직인다고 믿었습니다. 실제로 그랬고요. 그런데 한국을 분석하면서 제 세계관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크기만으로 힘을 측정할 수 없어요. 위치가 중요합니다. 어느 교차점에 서 있느냐, 어떤 연결고리를 쥐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한국은 그 교차점에 정확히 서 있었습니다. 이건 자랑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기록입니다. 제가 한국을 다시 보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세계도 이미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워싱턴의 전략가들도 베이징의 정책 이반자들도 브뤼셀의 관료들도 모두 한국을 새롭게 계산하고 있어요. 한국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한국을 어떻게 우리 편으로 만들 것인가? 한국이 우리를 떠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질문들이 회의실에서 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설마 그 정도까지야?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2년 전까지만 해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고 숫자를 계산하고 시나리오를 돌려보고 나니까 분명해졌어요. 한국은 선택이 아니라 조건이 됐습니다. 강대국들이 자기 전략을 실행하려면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조건이요. 그리고 그 조건은 통제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한국은 어느 한쪽에 완전히 종속되지 않으니까요. 이게 강대국들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동시에 인정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요. 저는 이 나이가 되어서야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63살이에요. 제 인생의 대부분을 미국 중심의 세계 질서를 분석하며 살았습니다. 그게 제 전문 분야였고 제 정체성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제 판단이 틀렸다는 걸 인정해야 했습니다. 쉽지 않았어요. 30년 동안 쌓아온 세계관을 바꾸는 건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내가 평생 뭘 본 거지? 라는 자괴감도 들었어요. 그런데 동시에 흥분되기도 했습니다. 세계가 이렇게 바뀌고 있었구나. 제가 늙어서 시대를 못 따라간 게 아니었어요. 시대 자체가 바뀐 겁니다. 규칙이 달라졌어요. 20세기 규칙으로는 21세기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를 기록으로 남기기로 했습니다.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10년 뒤, 20년 뒤 사람들이 이 시대를 돌아볼 때, 아, 그때 이미 질서가 바뀌고 있었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도록요. 한국은 그 변화의 상징이었습니다. 크지 않지만 없어서는 안 되는 나라. 강하지 않지만 무시할 수 없는 나라. 전통적 강대국의 틀로는 설명되지 않는 새로운 종류의 힘을 가진 나라.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여러분은 아마 한국인이실 겁니다. 그리고 가끔은 불안하실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 위치를 지킬 수 있을까? 언젠가 다시 무너지는 건 아닐까? 저는 미래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세계는 계속 변하니까요. 10년 뒤엔 또 다른 규칙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한국이 지금의 위치를 영원히 지킬 거라고 말할 순 없어요. 그런데 확실한 건 지금 이 순간만큼은 한국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미국도 중국도 유럽도 중동도 모두 한국을 계산에 넣고 있어요. 한국 없이는 자기들의 계획을 완성할 수 없다는 걸 압니다. 이건 감정이 아니에요. 냉정한 계산입니다. 그리고 그 계산이 여러분의 위치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여러분께 전하고 싶었어요. 자랑하라는 게 아니라 이해하라는 겁니다.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여러분이 어느 위치에 서 있는지를요. 한국은 더 이상 설명이 필요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숫자가 말해주고 있었어요. 공급망이 증명하고 있었고, 계약서가 보여주고 있었고, 강대국들의 회의실에서 오가는 대화가 확인해주고 있었습니다. 이미 세계는 움직이고 있었고 저만 늦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기록을 남깁니다. 오늘 이야기가 좋았다면 다음 이야기도 꼭 함께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